형제자매는 평생의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어릴 적 인연에 머무는 과거의 그림자일까요? 이 영상은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왜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만약 지금 마음속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이야기지만 너무 늦게 꺼내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오해와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대부분 유산 갈등이나 병상 위에서 찾아옵니다. 세월이 지나면 가족은 자연스럽게 더 끈끈해질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릴 적엔 그토록 끈끈하던 형제자매가 나이 들어서는 연락 한 통 없이 몇 해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마주 앉던 식사 자리도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거나 아예 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서로 잘 살고 있으니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묻어둔 감정과 피로가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오해나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당연했고 부모님이라는 중심축이 형제 자매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신 이후 그 울타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함께 모일 명분도 연락을 이어갈 필요성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는 멀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형제 자매 관계를 의무적 관계가 아닌 선택적 관계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며 비교와 열등감, 상처와 감정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흐름 속에서 형제 자매와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쉽게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가족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인구 중 형제 자매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10년 전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형제 자매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소홀함을 넘어 이제는 가족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형제 자매는 끝까지 내 편일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다 더 무거운 것이 생겨버린 시대입니다.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 돌봄의 부담, 삶의 방식, 그리고 세월이 쌓아온 해묵은 감정들입니다. 특히 유산과 간병, 돌봄 문제는 형제 자매 사이의 균열을 가장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헌신했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형제 중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런 감정은 평생 쌓여 있다가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시대의 변화도 이런 관계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 중심주의, 디지털 소통 방식의 확산 등은 형제 자매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더욱 넓혀갑니다. 게다가 지금의 50대 이상 세대는 경제적으로도 각자의 삶을 유지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이에서 다투기보다 적절한 간격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이유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지혜롭게 유지하며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구심점 상실입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부모님은 단순한 가족이 아닌 관계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유, 제사라는 형식, 병원 문병이라는 책임까지도 결국 부모님을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의 이유도 만남의 명분도 대부분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실수를 해도 부모님 앞에서는 금방 봉합되었고 조율할 사람이 있었기에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관계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명절상을 누구네 집에서 차릴지도 불분명해지고 기일을 챙기려 해도 주체가 사라집니다. 이전엔 부모님의 병원 일정이나 간병 문제, 생활비 정산 같은 실무적인 일로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일들이 사라지자 대화의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문제를 키웁니다. 예전엔 부모님이 불편한 상황을 중재해 주었고 누군가가 화를 내더라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부재 이후엔 감정의 방향을 바꿔줄 제3자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운함이 쉽게 터져 나옵니다. 유산 문제, 생전 증여, 간병 기여도 같은 민감한 문제가 거론되면 감정은 냉정한 계산으로 포장되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서로의 삶은 빠르게 분리됩니다. 각자의 가정, 건강,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누구 하나가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렵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형제자매는 점점 밀려납니다. 사회 역시 가족주의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형제자매 관계는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가까워지려는 시도보다 끊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이어지는 연결이 더 현실적입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소액 기부를 함께 한다든지 명절마다 짧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든지 경조사 비용을 함께 모금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거나 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실물을 분리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유산, 상속, 간병비처럼 민감한 주제는 숫자와 문서로 정리하고 감정의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다루는 게 좋습니다. 끝내 풀리지 않는 감정은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슴 속에서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반드시 뜨겁고 친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의 짧은 만남, 명절에 나누는 인사, 경조사에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예의.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얽히지 않되 사라지지 않는 거리.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 선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결정적으로 흔드는 가장 민감한 문제는 단연 돈과 부모 돌봄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형제자매라도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눌 때가 되면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특히 한 명이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며 정성을 다했는데 다른 형제가 마지막에 나타나 똑같이 나누자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돌봐야 할 부모님은 계시는데 유산은 없고 병원비와 간병 부담만 크다면 그 자체가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불투명함에서 비롯됩니다. 언제부터 누가 얼마나 간병을 했는지, 병원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어떤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기록이나 합의 없이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기억과 해석만 남습니다. 그 결과는 서운함과 오해입니다. 그래서 유산과 간병 문제는 처음부터 제도와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족회의를 열어 중요한 결정을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70% 이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병 문제는 더욱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간병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정서적 스트레스, 체력 소모, 일상생활의 제약, 그리고 간병인이나 병원비에 대한 재정 부담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병을 직접 맡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은 이를 공동 계좌를 통해 분담하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이때 모든 지출은 가계부 앱이나 온라인 공유 문서로 투명하게 기록해 두면 어디에 썼느냐는 불씨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형제 자매 간에 발생하는 감정의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병원 동행 횟수, 간병 일정표, 이체 내역, 통화 기록, 주거 공간 개조나 식사 제공 등 실질적인 참여 내역을 항목별로 문서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수화된 기여도는 나중에 유산 분배 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되며 나는 많이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적 반발을 줄여줍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크다면 가족 신탁이나 유언 대용 신탁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반영하며 이후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줍니다. 또한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치매 등 판단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면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과 간병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형제 자매 간의 유산과 돌봄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제도와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것만이 억울함과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단절이 아닌 거리 두기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세월이 지날수록 전혀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자라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삶의 격차는 단순한 차이를 넘어 감정적인 거리로 이어집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는 사업 성공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병원 진료 내역이나 경제적 고민을 나눕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화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비교와 위축, 질투와 거리감이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색함 속에서 형제 자매는 점점 조심스러운 사이가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큰 요인입니다. 정치 성향, 종교적 관점, 자녀 교육 방식처럼 민감한 주제에서의 입장 차이는 대화가 곧 논쟁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다름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보다는 거리를 두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형제 자매 간의 감정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감정도 영향을 줍니다. 형수나 제수가 특정 형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조카들 사이에 경쟁 의식이 생기면 어른들도 편하게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내 아내는 너랑 대화하면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형네딸은 외제차를 탄다더라 같은 말들은 사소해 보여도 관계를 크게 흔듭니다. 결국 형제 자매 모임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어버리고 피로감은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피하려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낡은 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수용하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는 자세가 관계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대화의 목적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게 공존하는 것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접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 여행, 반려동물, 건강, 어릴 적 추억처럼 감정 소모가 적은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정치, 종교, 자녀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 대화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태도가 오히려 친밀감을 유지해줍니다. 가족 모임 역시 성과보다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친척 관계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장소에서의 식사나 가족 여행 사진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형제 자매가 내 뜻과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 다른 존재로 존중하는 순간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친밀한 관계보다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목표로 삼을 때 형제 자매는 오래도록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은밀하고 깊은 요인은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해묵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가족 모임이나 갈등의 순간에 반드시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어릴 적 받은 서운함, 부모님의 차별에 대한 기억, 학창시절의 경쟁심,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자존심 상처 등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억눌렀던 감정들이 갑자기 터지듯 튀어나옵니다. 겉으로는 유산 문제나 간병 책임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감정의 응어리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가족 행사에서 이런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생신, 제사, 결혼식, 장례식 등 중요한 자리일수록 형제 자매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고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반복되는 서운함, 다시 끊기는 연락, 다시 멀어지는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 시간 누적된 것이기에 단번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서로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은 서로 다른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구는 상처로, 누구는 잊혀진 일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명도 어떤 사과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진실 규명이나 승패 가르기가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어색하고 무거워도 가끔은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앙금을 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족 상담,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중재자가 개입하는 대화 모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편지나 메모, 제3자를 통한 메시지 전달처럼 간접적인 소통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계속 방해하지 않도록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시도가 늦었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다 해결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상처나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태도를 마주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놓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모든 걸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감정을 정리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지만 복수심과 서운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는 반드시 뜨겁고 가까워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공유한 사이로서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는 연락할 수 있는 관계. 그 정도의 거리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결은 가능합니다. 얽히지 않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해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멀어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삶의 중심을 자신으로 두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전체의 안녕이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내 감정이 덜 상하는가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관계도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감정을 감내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줄이고 거리두기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체력도 감정 에너지도 줄어드는 시기에는 관계 유지 자체가 피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상처를 주거나 일방적인 기대만 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고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방식이자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게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은 말이 많을수록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단절은 때로는 충돌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어진 관계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엔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후회는 남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문득 떠오르는 빈자리, 아플 때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아무리 멀어진 사이라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후회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결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챙기지 않아도 언젠가 손 내밀었을 때 응답할 수 있는 결. 그것이 형제자매 관계의 최소한이자 마지막 끈입니다.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이 결을 위해서는 가끔 용기 내어 연락을 하고 무거운 말보다는 가벼운 안부로 접근하고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독립된 인생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멀리 있어도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최소한의 연결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외롭고 고단할 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며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거리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지혜로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태어나 가장 먼저 함께했던 존재입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의 훈육을 받으며 울고 웃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이.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부모님의 부재, 돈과 돌봄 문제, 삶의 격차, 해묵은 감정, 그리고 핵가족 중심주의와 물리적 거리. 이 5가지 이유는 형제 자매 관계를 무너뜨리는 현실적 조건들이며 이제는 이 관계를 과거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거나 과거처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멀어지되 끊지 않는 거리, 적당한 기대와 인정 속에서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주변의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닌 유연한 연결.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건강한 형제 자매 관계의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과 돌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감정의 기대도 줄어들고 갈등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형제 자매는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정리입니다. 어릴 적 상처, 차별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을 끝내 풀 수 없다면 놓아주는 것이 답입니다. 말로 풀지 못한 감정은 가슴에 묻는 것보다 더 이상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계속 머무르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내려놓는 것이며 그것이 곧 관계를 다시 볼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꼭 자주 만나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짧은 안부 인사, 명절 인사 메시지, 기념일의 문자 한 통.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서 상처받기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가볍게 연결된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디지털 소통을 잘 활용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응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입니다. 삶의 방식은 다르고 가치관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설득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고 묻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의 피로를 줄입니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목표를 바꾸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와 다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갈등 없이 오래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 목표가 바뀌는 순간 기대는 줄어들고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의 만남, 기본적인 경조사 참석, 정기적인 가족 기념일 챙기기.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 자매는 내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 기억과 인연은 곧 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 맞게 관계를 새로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적당한 거리, 적당한 기대, 그리고 끊지 않을 최소한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상처가 아닌 위로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